반갑습니다. 김준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있죠. 우리 이제 육군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가볍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내용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도 조약의 배경. 강화도 조약 연도 있죠. 요건 여러분 좀 외워주시면 좋아요. 제가 연도요라는 얘기는 잘 안 하고 여러분 시험에서 연도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좀 외우기 쉬운 게 있어요. 외우기 쉬운 것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강화도 조약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개항의 실질적인 개항의 시작인데 이게 연도가 되게 예뻐요. 1, 8, 7, 6 뭐예요? 그러니까 8부터 하나씩 줄어 들어가는 거예요. 8, 7, 6 뭔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흥선대원군의 하야와 고종의 친정, 통상계합파, 박규수의 개항 주장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운요 사건과 일본의 문호 개방 요구 쉬운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 부산을 비롯한 세계 항구의 개항, 일본의 해안 측량권 허가, 개항장에서 치해법권 인정, 그 다음에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동시에 불평등 조약이다. 우리가 이제 뭐 수업 시간에 지금 전에 다 다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 그냥 보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수업에서 이렇게 다루고 보면 아, 이 내용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죠. 1간, 2간, 3간 하는 거 한번 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초기 개화 정책의 추진. 요게 바로 이제 김홍집의 2차 수신사 있죠. 그 파급 효과로서 초기 개화 정책이 이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리기무화문과 12사가 설치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오군령이 이영통합 및 별기군이 창설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해외 사절단이 파견된다는 거, 예. 수신사가 바로 이제 김홍집의 2차 수신사 언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선사는 청나라, 그 다음에 조사시찰단은 일본, 그 다음에 보빙사는 미국,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서구 열강과의 그 조약 체결에서 조미소 통상조약의 체결 나와있죠. 배경, 조선 책량이 가장 큰 배경이죠. 황준센. 그 원래 요즘 시험은 이제 중국어 발음 그대로 나오는 게 대세예요. 근데 예전에는 황준헌 이랬는데 요즘은 황준센 이렇게 나옵니다. 둘 다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용, 뭐 치해법권 이런 거는 뭐 원래 다 있는 거고 원래 다 이제 불평등 조약이에요. 근데 특징은 체국대우로 갖다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구 열강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체국대우와 교환했던 게 뭐예요? 거중조정. 예.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11페이지 보면 조미소 통상조약 있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바로 체국대우, 밑줄 친 내용이 바로 체국대우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 자, 13번. 문제 먼저 13번 한번 보세요. 요거 아까 우리 빠뜨린 거네요. 13번. 박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건이 뭐예요? 박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건. 이게 바로 이제 병인양요 때 프랑스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패전하고 이제 도망을 가면서 있죠. 우리 문화재들을 갖다 외교장관 문화재를 갖다 털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것과 관련돼서 그게 이제 최근에 반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인양요와 관련된 겁니다. 그다음에 14번에 일단 띄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6번까지 띄우고 17번을 보겠습니다. 17번. 자, 박스에 있는 그 조약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이거 꼭 한번 정독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에 대한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1조는 청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 넣은 조항이다. 맞아요, 돼요. 조선은 자주국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4조, 부산 외 두 개 항구 개항돼 있죠. 예. 4조에 근거하여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부원인. 맞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잘 나열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7조, 체국대우 조항으로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이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일본의 체국대우로 갖다 처음에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줍니다. 나중에 이제 조미소 통상조약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제국대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일본이 막 달라고 때려 갖다 쓰거든요. 예, 그러면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있죠. 우리가 관세 조항이라든지 방공령 같은 걸 갖다 얻고 나서 그 대가로 제국대우를 갖다 주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강화도 조약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이제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0조 치외 법권으로 죄를 범한 일본인에 대한 재판 권한이 없었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18번 각 조약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은 부산에 2개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이 와서 통상을 하도록 허가하였다. 가는 무슨 조약이에요? 바로 강화도 조약이에요. 그 다음에 조선이 어떤 나라 상인에게 본 조약에 의하여 부여되지 않은 특권을 부여할 경우 이와 같은 특권을 미국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예요? 체국대요. 체국대요를 규정하고 있는 조미소 통상조약. 북경과 한성. 이거는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워낙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북경과 한성, 양화진의 청과 조선 그 양국의 상인 무역을 허용하겠다. 이게 조총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이모군란 이후에 있죠. 청나라한테 특혜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기존에 그러니까 일본 상인들은 항구에서만 놀 수 있었죠. 근데 이게 아니라 있죠.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 내지 무역까지도 관여할 수 있게, 내지까지도 들어올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조총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 무서운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조약. 그러면서 일본이 이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있죠. 예. 그 조일수호족이 소계약이라는 걸 갖다 맺어가지고 일본도 백리까지 늘려가 달라 때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 1번 부산에 이어 목포, 인천이 차례로 개항됐다. 맞아 들려요? 목인이에요, 부원이에요? 원인이죠. 그 1번이 정답. 다른 몰라도 풀 수는 있죠.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과 달리 관세 조항이 들어있다. 요건 어때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조약에서는 관세 조항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조약에서 관세가 무관세로 했다 엄청 한 번 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관세 조항은 넣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엉뚱한 것들을 막 주죠. 그러니까 예, 넣는 대신에 체국대우 같은 걸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조선에서 청상인과 일본 상인의 경쟁이 격화되었다. 이건 어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상인이 우리 내지로 들어올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야 왜 우리만 차별하냐 하면서 일본도 조일, 수호, 조교, 소계약이라는 걸 맺게 되면서 얘들도 백리까지 들어오면서 서울까지 들어오게 되거든요. 예, 요 맞는 내용이에요. 아직은 안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나다, 조선에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다. 맞습니다. 모르는 게 있어도 확실하게 1번 틀렸죠. 이런 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시험 문제들이 여러분 많이 나와요. 근데 의외로 있죠. 여러분 기본 지식 가지고 정확하게 답 찾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친 이 나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즘 잃어버린 문화재를 되찾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외교장각에 있던 도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어느 나라예요? 이 나라는 외교장각에서 있던 문화재를 가지고 간 애들. 프랑스죠. 그러니까 예, 프랑스와 관련된 것은 1번은 미국, 2번은 미국, 3번은 일본, 4번이 바로 그 프랑스와 관련된 병인 양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4번. 그 다음에 다음 사건들이 일어난 순으로 나열한 것은 역시 여기서 또 그거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병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 저병신 나오기 전에 흥선대원군이 먼저 활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흥선대원 아니죠. 제가 지금 정신이 없죠. 예. 흥선대원군 때죠. 저병신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척합의를 세웠다 하는 건 언제요? 신미양요 이후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병인박해를 구시로 프랑스군이 조선을 침략하였다. 이거는 바로 병인양요. 그 다음에 일본의 통상 요구에 조선 정부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였다. 강화도 조약은 저 병신 앞에 어디예요? 당연히 민비가 집권하고 있을 때니까 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제연부대 나오네요. 이게 바로 신미양요. 그 다음에 오페르트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사이에 있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정답이 4번이 되죠. 그러니까 니은, 그 다음에 미음, 리을, 기역, 기긋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저병신 되게 자주 씁니다. 이거 은근히. 자, 그리고 이제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근대 국가 간 대등한 자격에 의한 평등 조약이다.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평등한 조약이 아니라 불평등. 취해복권 인장은 민간무역의 자유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취해복권은 되게 불평등하고 예외적인 조약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뭐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일본의 강요와 국내 개화 세력에 의해 체결됐다. 이건 어때요? 국내적으로는 개화 세력들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운요 사건이란 걸 통해서 강요를 하는 거죠. 3번이 지금 정답에 가깝습니다. 4번.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의 알선으로 구미 제국과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알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알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리고 정답이 3번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 보기와 관련된 조약은 보기와 관련된 조약 뭘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강화도 조약 조일소 조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선사의 파견으로 설치된 기구는 우리가 청나라의 영선사를 갖다 파견했다 했죠. 그 역량으로 설치된 기구가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기기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친 이 나라에 해당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으로 시모노, 그 다음에 청알선으로 수교, 예, 조선청약에서는 이 나라와 연합을 주장, 바로 미국이 되는 거죠. 조선청약이 유포될 당시 국내외 정세로 오른 것은 한번 볼까요? 1번 열강의 군사적 침략을 피하기 위한 개항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요건 맞아요, 틀려요?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는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려고 했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고, 열강의 개항, 지금 틀렸네요. 1번이 틀렸어요. 1번. 그러니까 열강의 군사적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 개항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요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열강의 군사적 침략을 갖다 피하려면 개항을 안 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그다음에 러시아 라마를 저지하려고 했던 거는 청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요건 여러분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나중에 이제 그 두 번째 마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 끝난 후에 10년간의 우리 공백기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좀 초반기쯤에 보면 그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서양과 교역을 반대하는 통상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예. 이 서양과 이제 교역을 반대하는 통상 반대 운동은 흥선대원군 때 펼쳐진 거예요. 우리 이 부분도 이제 연결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조선 청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청과 관계가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어때요? 요거는 청과 관계가 멀어진 건 아니죠. 오히려 더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예, 청이 미국과 수교로 갖다 중재해주면서 그 다음에 미국과 수교에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건 어때요? 이건 맞는 거고, 러시아 견제 맞고, 김홍집이 2차 순시사로 일본에 들어갔다 가져온 것이다 맞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다음에 1980년에서 1990년대 조선은 열강의 가축적이 되었는데 당시 조선청약과 같은 서적이나 조미수 통상조에서 공통적으로 견제한 나라는 가장 견제를 갖다 심하게 받고 있던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선청약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외교정책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하라는 것이다. 정확한 내용이죠. 이에 대한 국내 여론은 찬반 양론으로 갈리고 반대론자들은 만인수를 올려 이를 규탄하였다.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곧 배울 거예요. 이모군란 이후 일본의 수신사로 갔던 박영호가 가져옴으로써 알려졌다. 누가 가져왔어요 이거? 예,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청의 황준센이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근대화 방향과 외교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미수 통상조약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못한 것은 조미수 통상조약은 한 나라가 어려울 때에는 서로 돕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맞죠? 거중조정. 그 다음에 청의 알선으로 성립. 맞죠? 치해복권과 체국 대우의 조항이 규정. 이것도 맞죠? 신미양요 계기로 체결.
친미양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친미양요로 인해서 미국과의 우리와의 관계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예. 그게 아니라 그 직접적인 계기는 그러니까 그 황존센의 조선 책략이죠, 그러니까. 예.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번부터는 뒤쪽으로 갖다 배워야 또 풀리네요.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임오군란. 임오군란은 우리가 앞에서 보였던 김홍집의 2차 수신사 있죠. 그 2차 수신사에서 그 갔다 와가지고 두 가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이야기 보따리가 조선책략, 그 조선책략의 결과가 조미소 통상주야. 그리고 그 결과 여러 나라들과 통상관계가 이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얘기 보따리는 김홍집이 일본 가보니까 정말 근대문물들이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얼른 배우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통리기무함과 12사를 설치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군제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찰단들을 파견하는 거예요. 각국에. 그러니까. 예. 근데 이런 근대화가 이제 조금 추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근대화에 대한 반발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반발이 바로 임오군란입니다. 임오군란. 임오군란은 뭐에 대한 반발이었까요? 우리 통리기무함과 기무함원에서 주도했던 개혁이, 실질적인 개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였어요? 그러니까 군제개혁이죠. 바로 그 군제개혁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러니까 90군대를 갖다 축소했어요. 그러니까 축소하고 또 월급도 작게 제대로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90군대들이 이제 반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사료로 보시면 1년 반 동안 있죠. 1년 3개월인가? 1년 3개월인가? 요 동안 이제 애들 월급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한 달치 월급을 갖다가 겨우 줬는데 그 월급에 보니까 원래 쌀로 주는 건데 있죠. 쌀반, 모래반, 겨반, 모래반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99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난을 일으키고 있죠. 그 다음에 도시빈민들이 합세를 하는 거예요. 도시빈민들은 왜 기분이 나빠요? 도시빈민들은 일본한테 기분이 나빠요. 왜? 일본이 개항을 갖다가 우리 문을 갖다 연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항구로부터 우리 쌀을 갖다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민들은 하루하루 먹기 살기 어려운 데 있죠. 그 하루하루 밥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밥값이 원래 5,000원인데 10,000원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겠죠. 그러니까 예, 얘들이 합세해서 일으킨 거예요. 군인들이 주도해서. 그게 임오군란. 이 임오군란을 일으킨 세력들은 있죠. 국내 세력 중에서 누가 제일 미울까요? 누가? 바로 문을 연 장본인이죠. 누구예요? 그러니까 민씨일파예요. 민비와 민씨일파. 민씨일파 살해하고 명성황후도 살해하려고 하는 데 있죠. 예,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있죠.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누구한테 다시 권력을 갖다 줬을까요? 그러니까 바로 흥선대원군한테 주는 겁니다. 흥선대원군 경복궁 때문에 엄청나게 욕 들어먹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민비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별기군 해산이라든지 오군용 부활 그나마 있었던 개혁들을 갖다 원래대로 되돌리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이 흥선대원군을 갖다 누가 납치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 민비가 도망갔다 했지 않습니까? 민비가 이제 원래 집안이 그 장호원, 충청도 장호원 쪽이거든요. 그쪽으로 도망을 가지고 당시 청나라에 누구냐 그러니까 영선사로 파견돼 있죠. 김윤식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갖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쪽으로 이제 편지를 갖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한테 도와달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청나라가 그걸 갖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이 사건을 갖다 통해 가지고 조선에서 주도권을 갖다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청이 흥선대원군을 갖다가 압송하고 민비를 갖다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임오군란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 이 임오군란은 왜 일어났는지 있죠. 누가 일으켰는지 이런 것들 나름대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우리. 근데 제일 임오군란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압을 누가 했다? 임오군란은 청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청나라가 하면서 있죠. 청이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주도권을 갖다 지게 된 거예요. 원래 지금까지 조선의 개항은 일본이 주도를 했었거든요. 일본과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임오군란을 통해서 이제 청이 조선의 주도권을 갖다 되찾아온 거예요. 그 흔적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청나라가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문이란 걸 파견합니다. 고문은 뭐냐면
참견쟁이에요. 참견쟁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있죠. 얘들이 감나라, 배나라 참견하는 애들을 고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스카이 같은 군사적 고문, 멜렌도르프 같은 외교적 고문, 이런 사람들을 갖다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요거예요. 그러니까 조총, 상민, 수륙, 무역장, 이름 징그럽게 길죠. 이거를 갖다 10번씩, 20번씩 쓰면서 애우면 여러분들 딱 떨어지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까지만 암기를 하세요. 조청, 조청, 조청. 조선과 청나라에 맺어진 경제와 관련된 조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장정이란 말은 원래 조약인데 있죠. 청나라랑 우리는 대등한 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정이란 말을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 조총자 들어가는 조약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요. 그러니까 조총자 들어가는 경제 조약은 그러니까 조총까지만 기억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청나라 상인들한테 내지 무역권을 갖다 열어준 거예요. 예. 우리 그 강화도 조약의 부록 있지 않습니까? 부록. 그 조일수호조교 부록에 보시면 원래 일본 상인들은 개항장 심리 안에 3km 안에서만 놀 수 있었거든요. 근데 청나라 상인들한테 내지까지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갖다 줘버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은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야, 왜 청나라한테만 그러고 우리한테는 안 주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결국 일본한테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가지고 조일수호조교 부록이 있죠. 속약으로 업그레이드돼요. 간행의정을 백리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백리면 이제 서울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서울까지. 그러니까 이제 일본 상인들한테도 내지가 뚫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우리를 갖다 수탈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 이모군란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한 10년 정도, 예, 갑신정변 이모군란 이후에 한 10년 정도 우리 민중들이 정말 살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조총상민수륙 무역정전과 이 조일수호조교 속약 때문에 내지 무역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청나라 군대도 주둔합니다. 그러니까 예, 준하가 이제 우리를 갖다 지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청군대를 갖다 조선에 주둔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의 관계도 조금 변합니다. 그러니까 제물포 조약이라는 배상과 관련된 조약을 갖다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약은 왜 맺어지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리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내에서 누가 제일 싫었다고 했어요? 민비 세력들. 그 다음에 국외, 외국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싫냐 하면 이제 일본 사람들 싫다하잖아요. 그럼 비슷하게 이때도 일본 사람들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때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곡물값, 쌀값, 먹을 것 값을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고 난리 일어나다 보니까 있죠. 일본 공사가 불태우고 일본 사람들을 갖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그에 대한 배상을 해라 하겠죠. 그 조약이 바로 제물포 조약이에요. 제물포 조약. 그리고 동시에 일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을 안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군이 주둔해가지고 일본인을 갖다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군 주둔 시작됩니다. 제물포 조약. 그 다음에 제물포 조약 맺고 나서 있죠. 3차 수신사라에서 우리 사가 사설단 있죠.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좀 어떻게 보면 조금 그래도 미안하긴 하죠. 그 사과하기 위한 사절단을 파견하는데 그게 3차 수신사예요. 박용효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파견이 돼. 그리고 이 3차 수신사의 특징은 태극기를 갖다가 처음 사용합니다. 처음. 대외관계에 있어서 태극기. 근데 정말 부끄러운 거는 이 태극기를 맨 처음 사용했던 박용호라는 요 사람 있죠. 요 사람이 나중에 가면 변절자가 됩니다. 예, 나중에 친일파가 됩니다. 대표적인 친일파가 돼요. 그러니까 요 박용호가 3차 수시사라고 할 때 한 명이 우리나라 사람, 유명한 사람이 따라갑니다. 이제 김옥균, 다음 사건 갑신정변의 주인공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이제 그 박용호를 따라갑니다. 왜? 그 일본의 돈을 빌리러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대화를 갖다 하고 있죠. 동시에 이런 이제 배상금 같은 것도 지불하고 이러려면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빌리러 그 누구지? 그러니까 김옥균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김옥균이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우여곡절 끝에 또 이제 급진기아파. 제일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세력들이 또 난을 하나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이모군란은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적인 세력이요. 요 세력들이 일으킨 난이라면
김옥균을 중심으로 해서 일으켰던 갑신정변의 가장 개화 세력, 급진 개화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일으킨 난입니다. 그러니까 요 난으로 이제 연결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쪽으로 연결하기 전에 있죠. 먼저 이제 국내 개항기에 활동했던 국내 주요 세력들을 갖다 우리 한번 살펴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급진 개화파가 주도했던 갑신정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누죠. 개화 세력과 위정척사 세력. 개화 세력은 있죠. 말 그대로 개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에 발달된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력. 그 다음에 이제 반대하는 세력. 흥선대원군이랑 코드가 맞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정척사 세력. 개화 세력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초기 개화파는 있죠. 개화 세력들은 통상개화파라 해가지고 통상개화파라에서 하나였어요. 원래 우리 아까 이제 제너럴 쇼모노에서 봤던 그 박규수예요. 제너럴 쇼모노 사건에서 있죠. 제너럴 쇼모노를 불태웠던 박규수예요. 동시에 이 사람은 이제 박지원의 손자예요. 박지원. 여러분 연안 박지원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열하일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꽤 유명한데. 예. 그 박지원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청나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있죠. 개화에 대한 생각들을 갖다 이제 키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박규수가 청나라 갈 때 따라갔던 두 사람이 있어요. 오경석, 유용기. 하나는 역관이고 하나는 의관이에요. 의관. 예. 청나라까지 길이 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도 하나 필요한 거고 청나라 가면 번역해 줄 사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통역해 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오경석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사람이 이제 청나라로 가가지고 있죠. 그 개화사상, 근대적 문물들을 보고 개화에 눈을 갖다 떴던 겁니다. 눈을 떴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밑에서 애들이 배웠던 거예요. 배운 다음에 얘들의 취향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두 개의 파벌로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온건개화파, 하나는 급진개화파. 온건개화파는 있죠. 청나라 노선을 따라갑니다. 청나라의 개화 노선이 뭐라고 했어요? 근본은 지키돼 있죠. 정신이라든지 기본적인 정치적 제도 같은 건 유지를 하되 있죠. 기술만을 배우자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체 소용 양무 운동이 바로 이런 성격으로 가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 받아들여 가지고 있죠. 온건개화파들은 동도석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름만 달라요. 중국에서는 중체 소용, 우리는 동도석이라 부르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이런 걸 이끌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김홍집. 김홍집은 워낙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김홍집 똘마니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김윤식, 어윤중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급진개화파. 급진개화파는 개화를 갖다 하긴 하는데 얘들보다 좀 빠르게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주로 어떤 나라의 영향을 받냐면 일본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자존심 없다고 했죠. 근본부터 다 바꾸자고 한다 했죠. 이렇게 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메이주의 신을 따라서 있죠. 일본의 문명 개화론을 따라서 우리도 근본부터 바꾸고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이 급진개화파. 급진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김옥균이에요. 돈 빌리러 갔다는 김옥균. 그 다음에 이제 홍용식, 박영호, 서재필 같은 좀 되게 어린 계층이에요. 집안은 되게 빵빵하고 있죠. 좀 젊은 사람들, 이런 계층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옥균 집안이 바로 이제 안동김 씨 집안이에요. 안동김 씨 집안. 안동김 씨 집안이 아직까지 안 죽었거든요. 예, 그 안동김 씨 집안. 그 다음에 홍영식이라든지 박영호, 서재필 이런 사람들 집안 정말 빵빵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런 이제 젊고 힘 있는 개화 세력들이 모여서 급진개화파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정척사 세력 있죠. 위정척사 세력. 얘들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서구에 문 열기 싫다는 애들이요. 얘들 사이에 어떤 파벌이 나뉜다기보다는 시기에 따라서 얘들이 다른 걸 주장을 해요. 예,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처음에 흥선대원군 때 있지 않습니까? 흥선대원군 때 얘들은 뭐라고 했냐면 통상수교 거부하자. 예.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때는 얘들이 서구 열강에 문 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이랑 상대도 하지 말라. 얘들이랑 무조건 싸우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척화 주전노. 이항로, 기정진 같은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대가 개항반대. 이건 언제냐면 민비가 집권을 하고 나서 강화도작을 갖다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를. 개항, 일본의 개항을 갖다 반대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최익현. 이항로, 기정진도 알아줘야 되는데 최익현은 워낙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최익현 동그라미. 요 최익현이 개항을 반대하면서 일본의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면서 썼던 글이 이거예요. 오불가소.
일본에 개항을 갖다 하면 일본에 문을 열어주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갖다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5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죠. 외양일체설이에요. 제일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놈이랑 양놈이랑 일체 무슨 말이에요?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양놈안엔 외놈은 있지 않습니까? 양놈이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놈한테 문을 열면 양놈한테 문을 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 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양일체설. 그러니까 일본에 문을 열지 말자 그러면 이제 이기예요. 그러니까 위정측사 세력 중에 이기. 그 다음에 무조건 서양 애들 무조건 오면 싸우자 그러면 일기예요. 척하주전노. 통상수교 반대. 그 다음에 3기는 뭐냐면 우리 나중에 그러니까 김홍집에 2차 수신사 다녀오고 나서 조선책략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조선책략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서구 열강 중에 하나인 미국과 우리 연대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애들이 반대를 했던 게 3기예요. 3기. 이 3기에 반대했던 2명의 인물, 2명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첫 번째 이만손의 영남만이소.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이만손의 영남만이소. 이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있죠. 야, 미국, 러시아 얘들 다를 거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있죠. 러시아를 갖다 밀어내기 위해서 미국을 갖다 끌어들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한테 잘못한 게 뭔데 동시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이 구박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왜 잘해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홍제학의 만원척사소도 조선책략에 반대해서 나와요. 홍제학의 만원척사소가 사료로 나와버리면 엄청나게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얘는 특징이 정확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손 같은 경우는 미국 러시아 왜 차별하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홍제학은 확실히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홍제학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포인트를 갖다 찾는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종 있지 않습니까? 고종 네가 황제된 뒤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고종한테 책임을 갖다가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얘는 목이 잘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근데 홍제학은 그 책임을 갖다 고종한테 직접적으로 물었던 거예요. 이제 목이 잘려요. 이런 이제 위정척사 운동 있지 않습니까? 요게 나중에 가면 항일의병 5번째 마디 항일의병으로 연결되고 있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통상개화파의 개화운동 요게 나중에 가면 요 운동하던 애들이 나중에 애국개몽운동 계열로 5번째 마디 가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한참 멀었죠. 그러니까 자 연결해서 이제 갑신정변 들어가겠습니다. 갑신정변의 시작은 아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옥균이 그러니까 3차 수신사에서 3차 수신사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였지 이름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구였죠? 맞아요. 그러니까 박용호를 따라서 3차 수신사 가지 않습니까? 따라가서 이제 얘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일본에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일본에 차관을 갖다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미 언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네 돈 필요하면 얼마든지 내가 빌려주겠다 이렇게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김옥균이 있죠. 그 민비한테 자신 있게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일본 가서 돈 빌려올게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막상 일본에 가보니까 있죠. 얘들이 말을 돌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일본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돈 빌려주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옥균이 자제를 하겠죠. 그러니까 조선에서 큰 소리 땅땅 치고 왔는데 막상 오니까 돈을 못 빌려주겠대요. 그러니까 김옥균이 지금 돈 못 빌려가면 나는 완전히 조선에서 이제 개털이 되는 건데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김옥균을 일본 애들이 꼬드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야 너네 지금 조선 보니까 상황 정말 말이 아니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모군란 끝나고 나서 있죠. 누가 조선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청이. 청과 관련된 온공개화파가 너네 조선 안 그래도 개화가 지금 늦고 있는데 온공개화파들이 집권하면서 청나라가 간섭을 하면서 있죠. 조선은 이제 거의 끝장난 것 같더라. 조선의 희망이 안 보이더라 하면서 일본 애들이 김옥균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옥균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일본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고 한번 치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한번 치자. 네가 한번 온공개화파들을 싹 쓸어내고 네가 한번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가 그 정변을 일으키면 우리 일본군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옥균이 코너에 몰려 있어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졌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말을 갖다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정변을 갖다 일으키는 거예요. 갑신정변. 우정국 축하연. 우정국은 뭐냐면 최초의 이제 근대적 우체국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적 우체국이에요. 요거를 갖다가 그 갑신정변 멤버 중에 하나인 홍영식이라고 있거든요. 요 사람이 우정국을 갖다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들고 나서 이거 축하 파티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때 민식, 고관 대작들 다 모이는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을 갖다 자객들이 다 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해를 하고 얘들이 집권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젊고 혈기왕성한 있죠. 급진 계하파들이 얘들이 집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신정변. 우정국 축하연 계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집권을 한 다음에 얘들이 14개조 개혁정황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 뒷페이지에서 배웁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발표하고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얘들도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해가지고 얘들을 갖다가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청나라예요. 청나라. 요거 제가 잠시 빠뜨렸네요. 배경이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김옥균의 입지약화, 그 다음에 일본의 군사지원 약속 하나가 더 있는데 청나라 있지 않습니까? 청나라의 군사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프랑스와 청나라의 전쟁이 있거든요. 이 전쟁 때문에 청나라의 군대가 절반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이제 급진계합한테 좀 유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막상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나서 청나라는 이걸 갖다 진압하기 위해 들어오겠죠. 당연히 자기의 이해 반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청나라가 들어오는데 일본군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갖다 안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켜주면서 얘들은 전쟁 바로 탁 시작되니까 바로 퇴각해버리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갑신정변이 3일 만에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조선의 주도권 누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청나라와 연결된 온공계합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일본군의 입장이 참 묘해요. 그러니까 아니 쟤네가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도와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약속을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실제로 상황이 터져버리니까 그냥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일본군이 왜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얘들은 이런 애들이라서 안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믿을만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일본 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조선에 그러니까 근대화의 싹을 지워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성공을 했거든요. 그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을 성공으로 이끈 유신지사라는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급진적인 어떻게 보면 개화 세력이고 일본 내부에 그 일본이 봤을 때 조선에서 조선에서 자생적으로 근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있죠. 그 조선 내부에도 어떤 이제 급진적인 그러니까 일본의 유신지사와 비슷한 애 있죠. 이런 이제 개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은 조선이 자주적으로 근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근대화의 싹인이 있죠. 급진계합파를 갖다 지워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급진계합파를 자극을 해서 얘들이 정변을 일으키게 하고 있죠. 막상 얘들이 정변을 일으키면 일본은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갑진정변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3.1천하라고 불립니다. 그 결과 우리가 또 조약을 갖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한송조약, 일본에 대한 배상.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갑신정변은 누가 어떻게 보면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죠.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제가 무슨 정변 같은 거 일어나면 우리 민중들이 막 건물도 불태우고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 민중들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 공사관 또 불탄 거예요. 그래서 배상을 했습니다. 한송조약. 우리 앞에 재물포조약이랑 엄청 비슷하죠. 그러니까 요거 되게 헷갈려요. 그리고 시험에서 자주 바꿔서 나와요. 확실하게 여러분이 암기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모군란과 일단 그 갑신정변을 세트로 딱 지우고요. 요 두 개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진압을 청나라가 하고 둘 다 청나라가 조선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모군란 때는 있죠. 재물포조약을 갖다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갑신정변은 한송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거 암기하는 방법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조선에서 누구의 영향력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본이 제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가 청나라한테 뺏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영향력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포조약, 한송조약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텐진조약이라는 게 맺어지는데 이건 뭐냐면 이것도 조금 특이해요. 조선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과 뭐 청, 조선과 일본 이런 식의 조약이 맺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청과 일본 사이에 조약이 맺어진 거예요. 텐진조약. 이건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청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실제로 한번 붙을 뻔했거든요. 붙진 않아요. 일본이 전쟁 시작되면 바로 빠져버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청과 일본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 조선에서 우리 청과 일본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우리 이거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 있죠. 조선에서 청과 일본군이 동시에 철병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어렵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얘들이 단서를 하나 단 거예요. 혹시 양국 중 한 나라가 있죠. 조선의 군사를 갖다 파견하게 되면 있죠. 다른 나라에도 통제를 하자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한 나라가 군사를 파병하면 있죠. 다른 나라도 파병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게 텐진조약.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 진압하면서 국내 이제 급진기 아파 세력들은 이제 거의 싹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살아남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홍영식 같은 사람은 죽고 있죠. 살아남은 사람 김옥균이라든지 몇 명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부 일본으로 도망갑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민비 아줌마 있지 않습니까? 이 아줌마 은근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뒤끝이 있습니다. 이 민비 아줌마가 이 사람들한테 되게 감정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민비 아줌마가 이 사람들 잡기 위해서 막 자객도 보내고 그럽니다. 그게 실제로 김옥균 같은 사람은 민비가 보낸 자객에 목숨을 갖다 잃게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평가 가볍게 하겠습니다. 최초의 근대화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민심 획득의 실패. 예. 민중들이 지지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개혁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민중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걸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외세에 의존했다. 이게 바로 민중들의 지지를 갖다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누구 제일 싫어한다고 했어요? 일본. 그런데 일본에 의존해서 일으킨 정변이요. 지지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갑신정변의 한계입니다. 결과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14개조 개혁정강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4개조 개혁정강.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갖다 여러분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첫 항에 보시면 청으로부터 자주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우리 강화도 조약에도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조선은 자주국이다. 일본과 관련된 개항기의 조약들을 보면 항상 1항에 보면 있죠. 청과 조선의 관계를 갖다 단절시키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본이 있죠. 청나라를 갖다 견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이란 나라가 전통적으로 조선에 대해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을 갖다 제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표현하는 문구가 갑신정변 때는 조금 특이해요. 흥선대원군을 귀국시키며 요거 별표 쳐주세요. 동그라미.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특징. 갑신정변에서 청과 관계를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청과 관계에 있어 특징이에요. 아니 흥선대원군을 귀국시키며 이게 청과의 자주에서 왜 나오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우리 앞에 보면 이모군란 이후에 청이 이모군란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가지 않습니까? 압송해 가요. 그러니까 그 흥선대원군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에 가 있는 잡혀 있는 예, 그러니까 청과 자주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뭐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한다 뭐 이런 내용. 흥선대원군 귀국 이런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갑신정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입헌군주제를 지향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갑신정변은. 입헌군주제는 우리의 전통적인 정치체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적 정치체제예요. 근대적 정치체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입헌군주제가 있고 있죠. 그 다음에 공화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군주제는 전제군주제예요. 왕에게 모든 힘을 갖다 실어주는 이런 군주제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우리 근대적 정치체제인 입헌군주제와 공화정
요 차이를 갖다 우리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입헌군주제와 공화정원이 있죠. 왕에게 모든 힘을 갖다가 실어주는 체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갖다가 국민들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 근대적 그 정치 체제도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입헌군주제는 군주가 있긴 해요. 왕이 있긴 한데 있죠. 이 왕은 실질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힘은 있죠. 국민들의 대표인 의회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가지는 체제가 바로 입헌군주제예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이런 체제죠. 그 다음에 공화정은 어떤 체제냐면 있죠. 요거는 군주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주가 이제 얼굴 마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 마담조차도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예, 요 체제들 중에 그 갑신정부에는 입헌군주제를 갖다 추구했던 거예요. 입헌군주제. 그럼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근대 이전의 정치 체제인 전제군주제와 입헌군주제 차이점 있지 않습니까? 왕권은 어떤 게 강해요? 어떤 게 왕권이 강해요? 우리 이제 이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넘어오면 왕권이 약해져요, 강해져요? 당연히 약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입헌군주제 지향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왕권을 약화시키고 신하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이런 개혁 조항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시부 해상공국이 왕의 편인 단체요. 왕의 편인 단체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알아주면 좋아요. 내시부 해상공국. 내시는 뭔지 알죠? 수염 없는 남자. 저도 수염이 없긴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해상공국은 뭐냐면 보부상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상 아시죠? 장씨를 갖다 연결해주는 떠돌이 상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또 왕이랑 되게 친해요. 그러니까 예. 걔들의 단체가 해상공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과 친한 단체들을 갖다 폐지하고 혁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 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신하들에게 힘을 갖다 실어주는 거예요. 뭐 읽어보시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리한다.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리한다. 호조라는 부서가 있어요. 재정부서가 있는데 이 재정권을 갖다 호조로 올인해 주는 거예요. 집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재정권을 왕도 일부 가지고 있죠. 신하들도 일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왕의 재정권을 뺏어서 모두 신하들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왕권 약해집니까? 강해집니까?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예, 신하들한테 힘을 실어주겠다는 거죠. 바로 입헌군주제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민생 안정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조법 개혁. 지조법은 토지세와 관련된 개혁이에요. 무슨 말이냐? 토지세를 깎아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여러분 정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토지세를 깎아주는 거랑 있죠. 토지 개혁이랑 똑같아요, 달라요? 토지를 갖다 평균 분작, 토지를 골고루 나눠주는 거랑 토지세를 깎아주는 거랑 똑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세를 깎아주면 누가 좋아요? 지주들이 좋죠. 기존의 지주들이. 근데 토지를 갖다 평균 분작, 골고루 나눠주면 누가 줘요? 땅 없는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예. 근데 얘들이 시행했던 개혁은 지조법 개혁이에요. 토지세를 깎아주는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그러니까 진짜 민중들,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 잘 몰랐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부 그냥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그러니까 예. 자기 옆집 사람들,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전부 땅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 얘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면 되는 거구나 하면서 이런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은 좋아요, 싫어요? 재수 없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백성들은 싫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토지제도 개혁 같은 거는 농민들이 주도하는 동학농민운동 이런 개혁에서 나오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환상미, 환곡이에요. 빌린 곡식을 갖다가 갚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탕가놀이 처벌, 그 다음에 순사를 두어 도둑을 방지한다. 우리 일반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민중들은 순사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경찰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뭐 되게 잘생긴 경찰관이라면 또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경찰관 하면 뭔가 좀 내가 잘못한 게 없어서 좀 거부감이 들죠. 그러니까 예, 이것도 순사라든지 이런 걸 갖다 두는 것도 있죠. 뭐라고 해야 되지? 민중들이 좋아하기보다는 지배층이 좋아할 만한 그 제도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동학농민군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구습다파, 그 다음에 문벌 신분제 폐지, 규장각 폐지. 여러분 이거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이건 그냥 여러분 설명을 위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실제로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에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갑신정변의 개혁 종강에 이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 3대 개혁이 있거든요. 개항기에. 네, 제일 먼저 이제 갑신정변,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갑오 1차 개혁이 있어요. 요 세 개를 갖다 구별할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 동학농민이라든지 갑오 1차 개혁 조항을 갖다 또 보게 될 거예요. 그것들을 구별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달달달 외우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중에 이제 좀 포인트가 되는 게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문벌 신분제 폐지 있죠. 요건 줄거 놨는데 요거는 있죠. 3대 개혁의 공통점이에요. 모든 개혁이 있죠. 문벌과 신분제 폐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동학농민운동 같은 거는 약간 특별하게 정말 구체적으로 있죠. 정말 서민의 애안이 서려 있는 그런 식으로 폐지하자고 주장을 해요. 뭔가 차이점들이 조금씩 있어요. 규장각 폐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규장각은 여러분 정근대 공부한 사람들은 좀 아시겠죠? 규장각이 뭐 하는 기구예요? 정조의 개혁기구죠. 근데 이게 나중에 세도정치, 세도 가문들의 그 어떤 권력독점기구로 좀 변질이 돼 있는 거예요. 나쁜 기구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폐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줄 그어놓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 요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립론 정리 요것만 하고 우리 쉬도록 하죠. 중립론은 뭐냐면 우리 이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이후에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일어날 때까지 10년 동안 큰 사건이 없는 있죠. 공백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백기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백기 때 우리 이제 이모군란이라든지 갑신정변 지내면서 누구 힘이 세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누구의 영향이 세진 거예요? 청나라의 영향이 세졌지 않습니까? 이모군란 때까지만 해도 민비는 솔직히 청오빠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근데 갑신정변 터지면서 얘들이 한 번 더 청이 민비를 갖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민비도 이제 청나라가 좀 부담스럽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민비가 있죠. 청나라를 갖다 이제는 좀 멀리하고 견제하고 싶어요. 그래 이제 청나라를 견제하려면 누구를 끌어들여야 될까 하면서 민비가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민비가 답을 낸 게 바로 얘예요. 얘. 러시아. 러시아 애들 얘 은근히 좀 그 젠틀하고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젠틀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 애들을 끌어들여서 누구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갖다 좀 견제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제 멜렌도르프라고 가볍게 봤어요. 그러니까 멜렌도르프가 누구냐면 청에서 그 조선에 박아놓은 있죠. 청에서 조선에 박아놓은 외교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친청이에요. 청과 관련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조선에 되게 애착을 갖다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조선이 지금 살아남으려면 있죠. 조선이 살아남고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러시아와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러시아와 관계를 갖다 주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와 수교가 맺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러시아와 비밀 협약이 추진됩니다. 수교와 비밀 협약은 별도예요. 요건 뭐냐면 러시아 외교관계 맺어진 다음에 조로 소통상조약이 맺어진 다음에 있죠. 그 러시아와 비밀리에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래 조건은 뭐냐면 러시아가 원하는 건 뭐예요? 부동항이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 떼준 대신 러시아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군대를 갖다 근대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도 시켜주고 무기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협정을 갖다 맺으려고 러시아와 우리가 이제 비밀 협약을 추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한테는 나빠요, 좋아요? 괜찮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걸 갖다가 누군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누가? 바로 영국이에요. 영국. 이 당시 세계 최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국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개와 고양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 러시아도 해군이 강하고 영국도 해군이 강해요. 그러니까 예, 두 나라가 이제 해군력을 가지고 막 이제 그 경쟁을 하고 있는 사이인데 러시아의 이제 해군력이 가장 큰 약점이 겨울이 되면 이제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부동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항구들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러시아가 이제 얼지 않는 항구로 갔다가 태평양 쪽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국의 거문도 점령입니다. 거문도 점령. 우리나라 이제 남해안에 보면 거문도라는 조그만 섬이 있어요. 이거로 갖다 영국이 이제 점령을 하고 거기다 이제 깜찍하게 이름까지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밀턴 항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러시아 안 꺼지면 우리 영국 가만히 안 있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조선의 분위기가 정말 험악해져요.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조선은 있죠. 일본, 청나라, 러시아라는 3대 강국이 눈독 들이고 있었죠. 거기다 이제 미국도 깔짝거리죠. 그러니까 거기다 지금 영국, 세계 최대 강국이라는 영국까지 지금 와서 꼴떡꼴떡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말 분위기 험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에서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독일인 부들러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보니까 조선 이러다가는 공중분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너네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있죠. 중립론, 중립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유럽의 스위스나 아시아의 태국처럼 있죠. 너네 중립국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유일하게 조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갖다 조선인 하나가 이제 동조로 하는 거예요. 육일준. 육일준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래 이제 보빙사 있죠. 미국으로 갔던 사절단 보빙사로 따라갔다가 거기서 그러니까 미국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 유학생으로.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조선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근데 딱 돌아와가지고 얘가 바로 갇혀요. 그러니까 왜? 민비 눈밖에 난 거예요. 이게 바로 갑신정변 직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민비가 봤을 때는 육일준이 급진계아파예요. 급진계아파. 그래가지고 민비를 갖다 바로 가둬버린 겁니다. 얘가 되게 심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막 갇혀서 심심하던 찰나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육일준이 나름대로 이제 막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 막 유럽까지 한 바퀴 삥 돌아오면서 서유견문 이런 것도 썼어요. 글이 솜씨도 좋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한 줄 쓴 거예요. 그런. 예. 부들러의 중립론을 받아줘가지고 있죠. 야, 부들러의 중립론 최고라면서 우리 지금 중립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민비는 이걸 갖다 받아들여줬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민비가 뒤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기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니까 민비 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우리 중립론이 다시 한번 등장해요. 언제 등장하냐면 정말 마지막 끝판가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민비 죽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이 거의 일본한테 먹히기 직전에 있죠. 고종이 중립론 한번 주장합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터뜨리기 직전에 중립론을 갖다 주장을 하거든요. 중립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는 이미 일본이랑 러시아랑 전쟁을 해가지고 조선의 진짜 주인을 가리는 전쟁이 시작되려고 이제 결정된 때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무시해버리고 있죠. 얘들 전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있죠. 우리가 이제 일본의 이제 식민지화 돼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립론과 관련된 내용들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그 육군에서 제시된 자료 있죠. 이런 자료 그 다음에 문제 이런 것도 풀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